의원 발제에서 보면 이게 마피아들의 일부이기도 하고 마피아들의 동조 세력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력을 이용을 해갖고 정말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잘못된 그 지배 블록들을 바로 잡는다는 것,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식이 있겠고요. 그다음 김현우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 선생님이 좀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핵발전이나 이런 에너지 문제가 이게 국제적인 수준의 담론으로 갖고 거기에 또 역학 단계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 시각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대자본의 역할이 숨어져 있는데 대자본의 역할은 뭐고, 그리고 또 보면은 대자본이 수주하면은 운영의 공기업이 그때 끼어들게 되는 거. 그래서 국가와 자본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보지 못한, 포착하지 못한 그런 게 있는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도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성장연합, 그러니까 야 이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반성장연합, 그러니 이 사람들 조금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연합의 용어 개념하고 특히 이제 반성장연합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가 한 점 죽이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추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순서는 발제 순서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표 선생님 또 답변 좀.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 관련된 건데요. 참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런 말을 쓴 적도 없고, 저도 안 쓰고, 저도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억울한 게 뭔가면,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몬스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투자부 문제를 떠들었더니, 갑자기 산업적 문제로 둔갑을 하고요.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자본의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했더니, 갑자기 이제 이게 함께 살자 무슨 고용의 문제로 둔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단체입니다.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찾아오는 얘기 들어주고 함께 고발하고 그렇게 데모 한번 하고 이런 겁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 저희 토론회 같은 건 합니다. 우리 편 들어주는 학자를 모시기도 어렵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저도 한스럽습니다. 저도 절대 않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걸 어떻게 한국 자본이라고 합니까? 35% 정도만 이건희 일각하고 나머지 다 정체불명의 외국계 또는 국내 누군지 조그마한 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한국인이고 어디까지 미국인지도 알 수 없고 자본의 문제입니다. 자본의 문제인데 자꾸 국적을 얘기하는 건 민족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외투기업 이런 말을 전혀 안 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외국인 경영진이 있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노사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말씀 많이 지적하신 게, 그래서 저희도 참 아까 결론 말씀하셨지만 저희 편 들어주는 학자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특히 정치경제학 쪽으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고 두 번째는 김영란법 관련돼서 제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딴 게 아니라 그걸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료라는 거, 시행령 때문에 문제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그랬을 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잘 말씀드리고 나서는 것 같아서. 근데 잘 우리 진보진영에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회의원 숫자 2배 이상 늘려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 의심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면 또 데모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열심히 폭로하고 싸우는 좀 약간 꼴통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싸우는 의원들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흔히들 얘기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면 확대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의 확대,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고, 교육감 선거 지금 없애자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용산 참사 났을 때 용산 경찰서장을 용산 주민들이 뽑았다라면, 미국처럼 보안관 선거에서 뽑았다라면, 또는 최소한 용산구청장 선거할 때 런닝메이트로 나와가지고 그냥 했다라면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시킨다고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진압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2번 이상 해먹으려면 최소한
그가 아무리 우리 꼴통이라고 해도 그런 짓을 하지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의 확대 같은 것도 좀 그런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소환파면제 문제는 이미 하고 있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도 그런 걸 좀 더 확대하자는 거고요. 저는 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관련된 금융 관련된 것들,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관련돼서는 뭐 국가인권위원회 모델로 완전히 그런 운동을 한 사람을 꾸려달라는 거거든요. 다 홍백락하다고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지만 그런 법안들, 그리고 금융위원회 정확히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정부 대표 이런 식으로 좀 정확히 그 각각의 대표성을 부여한 걸 국회에서 뽑아달라는 거죠, 간선제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뭐 관련 정치학자도 아니고 그냥 뭐 관련된 우리 센터가 냈던 관련된 법안 관련돼서 이제 그 정도 얘기 드리는 거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386의 실패에 관한 건데, 전 둘 다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정치적 한계,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적 한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고, 두 번째, 무식하기도 했다,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농락당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87년치에 대한 설명 중에 제가 읽은 얘기 중에는 또 다른 지배기구들이 선출된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배기구가 선출된 거다. 저는 놀라운 게 사회가 바뀐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선거란 말도 원래 귀족을 선출한다 뭐 이런 말에서 왔죠. 그러니까 물론 호민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걸 귀족이 되든 뭐든 간에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호민관의 숫자를 늘리면은 지금보단 낮을 거다라는 거고, 그 이왕이면 늘릴 때 방법은 정확히 말하면 무슨 저기 그 인기 투표하듯이 늙은 놈들 다 내보낸 불가리 하지 말고, 최소한 무슨 정책과 이념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사회 제도로 바꾸자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어떤 뭐 우리 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긴 어렵겠지만 좀 많은 역할을 할 만한 단체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런 걸 역할을 해줘야 될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거는 정치개혁이란 미명 아래 그냥 뭐 초짜 국회의원들 숫자 많이 늘리는 거고 이런 것만 하면서 그걸 또 정치 뭐 옛날에 오세훈법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부당 없애놓고 나서 그게 정치개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가끔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아니 그냥 시민사회단체들 운동권이 오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 역사와 민족을 오도했던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개혁에 대한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누군가 양심적인 학자가 있다면 꼭 기록을 남겨서 반드시 역사에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목은 아닌 거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관료의 문제, 자본의 문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민주주의고 정치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저도 조금 짧게 근데 한국 국경으로 제한해서 그 분석해서는 곤란하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별도의 챕터 내지 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핵발전이라는 그 에너지 체계 자체가 하는 특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핵발전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전문가주의, 폐쇄주의, 뭐 그런 것들, 그 위험사회적인 측면 그런 것이 있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런데, 근데 저는 오히려 왜 한국은 또 다른 핵발전 체제인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핵마피아하고 지역 성장 연합을 부각을 시키고 한 것이고,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핵발전 업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율성이 별로 없다고 어머니 선생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자율성이 그래도 제법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또 다르고 제법 늘었고, 한국 정부의 자율성도 늘었고요. 뭐 수출을 하는 나라 아닐까, 핵발전소를. 그 다음에 물론 미국하고 그 한미 그 원자력 협정으로 좀 밀고 당기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핵산업계의 자율성도 늘었고요. 그리고 이 예전에 그 기술 관료적인 그런 방식에서 보상적 협의적 방식으로 가고 지자체가 결합을 하면서 저는 지역 성장력이라는 장치가 정부가 치밀하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능을 하게 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성장연합 굉장히 모호하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떤 성장연합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로 저는 조금 공격을
옮기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대자본들이 숨어 있고 알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라고 보고, 조던 선생님도 질문하셨지만, 우리가 근데 핵 산업뿐만 아니라 자본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몰라요. 이 사회화한 사람들이 제대로 관심을 갖고 쫓아오지 못해서. 근데 자본이라는 건 그냥 악의 화신만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탈핵이 된다고 봐요. 몇십 년 걸리는지가 문제고, 그 전에 큰 사고가 다행히 안 나게 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탈핵이 됐는데 지금 재생에너지도 누가 합니까? 제일 큰 사업자들은 대기업들이거든요. 핵발전도 하면서 화력발전도 하면서 풍력 태양광도 하고 있어요. 그 대자본들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탈핵을 하고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한국이 에너지를 충당하게 됐는데, 그 똑같이 전력 대기업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쓰고 있고, 시민들은 전기구리소만 받는 소비자로 머물러 있고, 이러면 저는 탈핵 전환을 했을 때 에너지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얘기니까, 그럼 정말 자본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타도할 거냐, 대체할 거냐, 전환할 거냐도 굉장히 저는 복잡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탈성장 얘기를, 그 다음 저는 국가기구 제도적 장치 개입 얘기를 약간 오해인 것 같은데, 저는 데모를 좋아하긴 하지만 데모만이 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당연히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어떤 개입이나 보상이 필요하고, 근데 오히려 아까 그 장하나 의원 얘기도 하셨는데, 핵마피아를 햇볕에 드러내고 하나하나씩 이제 수족을 잘라내고 조여가는 거는 오히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 문명사회에서 점점 될 것이고, 한국도. 근데 지역 성장 연합으로 뿌리내린 이런 것을 해체하는 것은 더욱 길고 어려운 일이다. 4대강이 이명박만 했냐? 우리 마음속에 4대강을 파고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지역 반성장연합, 반성장이라는 말의 어떤 위험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역 반성장연합은 지역 성장연합의 의미를 쓴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 그루스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삽바싸움을 인정하고 가면, 이거를 탈성장이라고 하든 반성장이라든 대한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든, 이 GDP라는 자체가 갖는 문제점, 이런 것들 무엇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그루스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저는 뭐 학계든 진보 정치 영역이든 간에 더 이상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명쾌하지 못했던 것을 좀 무의식적으로 썼던 것들을 아마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우리 조동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압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위라든가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자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자만 보고는 저는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에 행위하는 사람이 있고 밤에 행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 행위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역사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걸 시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밤에 행위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위자가 되는 거예요. 시위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밤에 시위한 사람들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역사에서 평가받지 못한 사람들. 그럼 이쪽이 없었으면 이쪽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 1946년의 경우에 저는 참 분석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그냥 이념적으로만 분석하면 우익이냐 좌익이냐 분석이 안 돼요. 어제는 우익했다, 오늘은 좌익하고, 좌익했다, 우익하고. 예를 들어서 무정부주의자 우리가 보통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1945년, 46년의 상황에서는 우익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순한 우익이냐, 또 다시 뭐라 할때 야당의 세력으로 또 가져갑니다. 50년대 아산의 경우를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부정부주의자라는 김구 같은 사람이 부정부주의자나 폭탄 던지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5년의 이후. 그럼 그 사람들을 뭘로 분석하는 것이 깔끔하게 분석이 가능하냐? 저는 그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신분을 보면 깔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무대의 전면에 내어진 이미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진 정치적인 세력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이제 말하는 구도를 조동문 선생님이 그럼 하자면 뭐 지배계급내에 그 사람들도 나는 지배내 계급내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력은 이쪽 세력이죠. 밤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경남대 학생들이 1979년에 시위할 때 어디로 가는 거야? 수출 자유지역으로 가는 거야. 수출 자유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시위가 되질 않습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낮이하고 그냥 끝내죠. 1960년에 3.15라든가 4월달 3, 4월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시위 점잖게 낮에 교수나 선생들의 보호하에 시위를 딱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우리는 과격해서는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데모를 하면서 우리는 과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근데 현재는 그 사람들만 초점에 맞추고 그걸 학생 시위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에 이루어진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시위가 됐고 역사적인 사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말하자면 저항 엘리트라고 표현해요. 그런 경식이고. 그래서 좀 볼 때 지배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지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과격한 저항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부산적 계층, 유동적인 노동자라고 표현하던 그런 가장 억압이나 착취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서 다른 거죠. 물론 제가 보기에는 87년의 시위는 조금 다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87년 시위는 제야 세력이 주도를 했지만 7월, 8월에 거쳐서 조직적인 노동자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조직 노동자들이 사실은 적어도 88년 적어도 물론 아주 긴 건 아니죠. 또 실질적인 이익을 봤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 물론 현재 들어서 다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저도 말하자면 이제 그러면 당신이 뭘 얘기하는 거냐? 엘리트가 어땠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야? 안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매우 말하자면 직접적인 질문이 되는데 사실 그 자체를 보면 저는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엘리트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죠. 뭐 선거에서 A 후보가 떨어지고 B 후보가 됐다는 것이 엘리트가 바뀌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 봉기 후에 나타나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또는 역사적인 위협, 심리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뭐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지배 방식, 뭔가 지배를 세련되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한다던가 그런 식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시위 봉기가 일어난 후에 한 1년 정도는 대부분 다 유화 정책을 취하죠. 일반적으로. 또 실제로 그래왔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79년, 80년 민주화혁명이 있었고 1960년 장면 정권이 들어서 이유가 있었고 87년에 시위가 적어도 88년은 상당히 민주화된 시기였습니다. 89년서부터 공안 통치가 시작이 되고 서서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한 1년 반 정도는 한 정도.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럼 과연 어느 정도 그럼 그것이 무슨 효과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럼 그게 권력이 바뀌었다는 말이냐? 바뀐 거는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정치 체제라고 하든 토속 체제라고 하든 경제 체제에서의 후속 스타일이라고 하든 그러한 바뀐 걸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대폭적인 엘리트의 교체는 일어나진 않았죠. 마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거죠. 1946년에 어떻게 보면 그 엘리트들이 지금도 장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의 주인들은 누구냐 하면 과거에 석탄, 연탄공장 사장하던 사람들이 도시가스 회사를 만듭니다. 사실. 그럼 물론 지역 토착적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무학주죠. 그런 수회사들은 사실 적산을 다 들어가는 거고 몽고 장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거,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는 지역에 있는 토착 자본가들보다는 외지에 들어온 자본가가 크죠. 지역 상공인 협회에는 외지에 있는 대자본의 사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이사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약간 현재는 다른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걸 정확하게 명쾌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기